네, 그러면 이번에는 앙상블 학습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 학습 방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방법론들을 우리가 같이 동시에 연결해 가지고 분류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쪼개서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연계해 가지고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존의 방법론들은 기존의 방법은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의 방법론이 있으면 그 방법을 이제 한번 이제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제 배깅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깅이라는 방법은 우리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부풀리는 겁니다. 우리가 트레이닝 테스팅 해가지고 1000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기계학습은 뭐 700개, 300개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700개를 분류를 만약에 700개를 훈련용으로 데이터를 분류했는데 그 700개를 7000개, 7만 개 이렇게 부풀려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빅데이터처럼 우리가 큰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데이터가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빅데이터처럼 데이터를 우리가 크게 확장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우리가 배깅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만약에 있으면 데이터를 무수히 많이 이게 복사를 해서 복사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복사를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쪼개 가지고 한 100개 정도 모델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모델을 만드는 거죠. 데이터를 별도로 쪼개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각각을 분류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깅 방법이라고 하고요. 부스팅 방법이 있는데 부스팅 방법은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가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50개는 놔두고 50개는 다시 또 바꿔서 분류하는, 즉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모델을 바꿔서 수정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가 부스팅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가 있으면 분석해서 그 데이터 중에 일정 부분은 버리고 그 다음에 잘 못 분류되는 거는 버리고 또 일정 부분을 또 새로 바꿔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서 학습을 계속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우리가 부스팅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배깅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아예 100개를 따로 만들어서 각각 하나씩 해가지고 100개의 결과가 있으면 그거를 종합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배깅 방법이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는 그 중에서 배깅 중에서도 랜덤 포레스트라는 방법을 가장 많이 또 사용합니다. 이 랜덤 포레스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디시전 트리, 즉 의사결정 나무라는 거를 배웠는데요. 결정나무, 말 그대로 나무라는 거는 한 그루의 나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처리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100개 또는 기본적으로만 1000개를 만들어서 돌리거든요. 그러면은 한 개 갖고 돌릴 때마다 1000개를 돌렸을 때 데이터를 1000개로 우리가 부풀려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서 돌려서 그 각각의 결과를 우리가 보고 이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정확도가 올라간다. 그런 방법을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라고 합니다. 즉 배깅 방법 중에서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깅을 하는 거를 특별하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데 그거를 랜덤 포레스트, 포레스트라는 게 숲이죠. 그래서 나무가 숲이 된다. 그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라고 합니다. 자, 배깅 방법입니다. 배깅 방법은 부트스트래핑 데이터를 쪼갤 때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해서 쪼갭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100개가 있어요. 이 100개를 우리가 10개씩 우리가 90개씩 또는 뭐 50개씩 우리가 만듭니다. 그러면 이 만든 거를 우리가 그거를 1000개를 만듭니다. 1000개. 즉 100개의 데이터를 만드는데 50개씩 1000개를 만들면 5만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전체 5만 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50개씩 데이터를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은
50개, 우리가 여기서 50개를 뽑아요. 뽑아서 우리가 돌려주고, 그 다음 또 50개를 뽑아서 돌려주고, 그 다음 또 50개를 뽑아서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샘플을 50개씩 1000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부트스트래핑 방법이라는 거는 여기서 50개를 뽑을 때 중복을 허용을 해요. 만약에 1번 데이터를 뽑았다, 2번 데이터를 뽑았는데 그 다음에 또 2번 데이터를 또 뽑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데이터를 빅데이터처럼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늘려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빅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이 우리 부트스트랩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뽑아서 우리가 같은 100개를 가지고 5만 개의 데이터로 우리가 확장을 시켜서 분석을 해요. 자, 그런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50개의 데이터를 넣어서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델이 결과가 하나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만약에 양성, 악성으로 하면 얘가 악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데이터 50개를 넣어서 모델을 돌렸는데 얘는 또 양성, 또 악성, 양성 이렇게 해서 1000개를 돌리면 만약에 그 중에 990개가 우리가 악성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0개가 우리가 그 양성으로 나왔다면 이 전체를, 우리 데이터 전체를 봐서 얘는 악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쪼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개의 데이터, 만약에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데이터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데이터를 부풀려서, 그런 부풀리는 방법을 우리가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확장을 시키고 그 모델을 우리가 수없이, 그러니까 한 번 돌리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돌려서 어떤 결과가, 비슷한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거를 배깅 방법입니다. 배깅이라는 게 앞에 부트스트래핑 어그리게이션의 약자에서 이 앞에를 따서 우리가 이렇게 배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방법을 쓰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깅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랜덤 포레스트라는 방법인데, 이 랜덤 포레스트는 디시전 트리를 이용하는 배깅의 일종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배깅 방법은 디시전 트리에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 인공신경망이라든가 SVM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들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은 디시전 트리를 이용을 해서 배깅을 많이 씁니다. 자, 그거의 이름을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라고 이름을 별도로 붙여놨어요. 다른 거는 이렇게 이름이 없는데 이 랜덤 포레스트라는 게 이렇게 이름이 있어서 요거를 많이 사용한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듭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들을 쭉 해서 트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의 트리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은 나무 구조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나무, 보통 한 1000그루 나무가 있다 그랬죠. 1000그루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디시전 트리의 장점은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 그랬죠. if, 만약에 얼마 이상이면 뭐,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룰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가 쉽다 그랬는데, 랜덤 포레스트로 넘어가면 나무 구조로 표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디시전 트리의 그런 설명하는 장점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대신에 이런 거는 우리가 제공을 해줍니다. 어느 변수가 우리가 중요한 변수냐, 이 정도 수준에서만 우리가 제공을 해줍니다. 자, 부스팅 방법입니다. 부스팅 방법은 샘플을 뽑을 때 잘못 분류된 데이터 50%를 재학습한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가 분류를 하면 여기가 잘못된 데이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가중치를 줍니다. 여기에 어떤 특별한 가중치를 줘서
이 가중치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가 이쪽으로 우리가 그 모델을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가중치를 조금씩 주면서 모델을 수정하다 보면은 우리가 모델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바뀌겠죠. 자, 그런 방법을 우리가 부스팅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앙상블이라는 방법은 우리가 기존에 한 번 돌려서 한 번 이제 분석에 활용하는 그런 기법이 아니고, 데이터를 우리가 많이 부풀려서 우리가 하는 그런 방법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못 분류된 데이터의 가중치를 계속 조정해 주면서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방법처럼 이렇게 그 연결해서 그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K 니얼리스트 네이버후드라고 해서 K 근접 이웃 방법,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방법은 무슨 말이냐? K 니얼리스트 네이버후드는 거리를 잽니다. 자, 이웃이라는 말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는 이웃을 의미하겠죠. 자, 만약에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14번 데이터인데요. 이 14번 데이터는 크기가 이렇게 되고 질감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모른다고 지금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성이라고 데이터가 되어 있지만은 이 데이터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 근처에 있는 가장 친한 우리가 이웃 데이터들에 찾아내는 겁니다. 거리를 재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베스트 프렌드 한 명을 골라라, 그럼 누구라고 이름을 대겠죠. 그 다음에 또 가장 친한 친구 또 3명을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누구다라고 이름을 대면 그 친구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K는 홀수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14번이다. 그럼 14번은 17번, 13번, 뭐 10번이 가장 가까운 세 개다. 그러면 요 세 개를 보시면 17번은 악성, 13번은 악성, 10번은 양성입니다. 자, 그러면 악성이 2개고 양성이 하나니까 14번은 뭐로 우리가 그 분류할 수 있냐면 악성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겠죠. 자,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있는 데이터들을 3개 또는 5개 또는 7개 이렇게 뽑아서 그 중에서 악성인지 약성, 친구들이 그 주변의 이웃 데이터들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데이터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거리를 재야 되겠죠. 이제 거리 재는 뭐 공식 그 수학적 기법들이 있습니다. 거리를 재서요. 자, 이런 식으로 거리를 잽니다. 자, 14번은 자기죠. 그러면 이렇게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3개를 뽑으면 17번, 10번, 13번을 뽑았습니다. 그죠? 거리를 이렇게 잽니다. 자, 그러면 1번, 1번, 0번, 즉 악성, 악성, 양성. 그러니까 우리는 2대1로 악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3개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좀 5개로 늘릴 수도 있겠죠. 좀 더 확장을 해서 5개로 늘립니다. 자, 그러면 K가 5개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1번, 1번, 1번이 3개, 0번이 2개. 그래도 아직 1번이 더 많네요. 그래도 5개로 확장해도 악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K 니얼리스트 네이버후드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뭐 3개, 5개, 7개 근접 데이터, 거리를 재서 근접 데이터를 뽑아서 그 데이터의 속성 값을 보고 그 데이터의 속성을 우리가 다수결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A인지 B인지 이렇게 분류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거를 K 니얼리스트 네이버후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K 니얼리스트 네이버후드도 우리가 그 수치형 모델, 예측 모델, 그 다음에 분류 모델 다 사용합니다. 지금 분류는 이렇게 사용하지만 우리가 예측 모형으로 사용하면 이 가장 가까운 3개의 데이터의 평균 값을 우리가 내면 되겠죠. 5개면 5개의 평균 값을 가지고 이 값의 그 예측 값을 우리가 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모형을 K 니얼리스트 네이버후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별 분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 기법들은 우리가 수치형 변수, 결과 변수가 수치형 변수일 때 사용하는 예측 모델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0과 1, 악성, 양성 이렇게 범주형 변수일 때 분류하는 분류 모델에서도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두 모델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보는 판별 분석은 우리가 분류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측 모델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분류 모형일 때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방암 진단이라는 우리가 예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분류하는지, 여기서는 판별을 한다는 말이죠. 분류와 판별은 뭐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크기하고 질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크기도 있고요. 질감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양성과 악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는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었는데 이렇게 해서 회귀 분석이라든가 로지스 회귀 분석 이런 분석 기법들은 이런 선을 그었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걸 나눌 때 크기를 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서 크기의 값을 이용해서 한번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균을 구하면 이렇게 평균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이 평균을 보면 이렇게 평균이 한 640원 정도 되면 우리가 양성이다. 그 다음에 660, 658 정도 되면 악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의 이런 분포들은 통계학에서 우리가 이런 분포를 정규 분포 또는 이런 평균 구하는 분포들이 있는데 통계학에서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선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이게 많이 겹쳐 있으면 우리가 분류가 잘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가 잘 되고 있으면 이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분류가 잘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질감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모아놓고 보면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이 많이 혼용이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거의 겹쳐 있죠. 자, 겹쳐 있다는 말은 분류를 잘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분을 잘 못하고 분류를 잘 못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크기로 분류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쪽으로 또는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훨씬 더 우리가 분류하는 게 명확하게 이 두 개를 정확하게 더 많이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구분 선을, 이 축을 우리가 판별식이다라고 해서 판별식을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전혀 다른 방법론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악성과 양성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축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와 질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르거나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보면 이렇게 축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잘라내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분류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판별식을 찾아내는 그런 기법이 판별 분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지도학습 마지막 방법으로 우리 나이브 베이지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지안도 우리가 예측 모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분류 모형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브 베이지안은 베이지안 정리, 그 다음에 그 베이지안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확률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조건부 확률이라든가 베이지안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계학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우리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산을 예측하고 싶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상태, 우리는 요거를 맞추고 싶습니다. 요게 최종 변수니까요. 정상인지, 그 다음에 도산을 했는지 요거를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이전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우리 정상인지 도산인지를 우리가 알아맞춘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이전에 법적 문제, 뭐 주의나 경고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yes, 없으면 no. 자,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은 왼쪽에 있는 이런 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법적 문제가 있는 기업, 없는 기업, 상태가 우리가 도산이냐 정상이냐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법적 문제가 있는 기업이 도산할 확률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요거를 알기 위해선 우리가 도산인지 정상인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확률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도산인 기업, 도산일 확률을 해봅시다. 도산일 확률은 우리가 아무런 조건도 모를 때 도산일 확률을 알아맞춘다. 그러면 전체 10개의 기업 중에 우리가 4개 기업이 도산을 했으니까 10분의 4 해서 0.4 정도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조건을 모를 때 전체 기업 중에 한 40%가 도산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조건을 알 경우에 우리가 도산이라는 조건이 있었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도산한 기업을 알고 있으니까 도산할 기업이 총 4개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3개가 법적 문제를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렇게 보면 약 75% 되는 기업이 도산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뭘 알고 싶어 하냐면 우리가 그 이전에 법적 문제가 있는 기업이 왔을 때 과연 이 기업이 도산을 할지 안 할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미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yes인 기업일 경우에는 총 4개 기업이고요. 그 중에 도산이 3개 했으니까 0.75 이렇게 똑같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알아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아니고 우리가 조건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를 가지고 한번 보면서 우리가 조건을 모르는 경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건들이 아마 여러 개가 계속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법적 문제가 있는 기업이면서 그 다음에 회사 규모가 작은 기업을 조건을 2개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기업과 7번 기업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총 2개 기업 중에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도산했기 때문에 0.5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전에 법적 문제가 없으면서 작은 기업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죠? 여기 우리 데이터에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확률을 모르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도산이면서 그 다음에 노 스몰인 경우, 정상이면서 노 스몰인 경우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반대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요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전 법적 문제, 회사 규모, 상태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원래는 노 스몰을 예측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방법하고 나이브 베이지안하고 얼마나 유사한지 이걸 보기 위해서 yes 스몰인 상태이면서 도산인 경우로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이걸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계학습에서의 나이브 베이지안 방법으로 이용하는 게 얼마나 유용한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2개를 다 하지 않고 별도로 할 수 있다 그랬는 별도로 하면 되는 기법이 나이브 베이지안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도산하는 거에 대한 확률을 보면 전체 10개 중에 우리가 4개니까 0.4죠. 거기에 우리가 도산하면서 yes인 거, 즉 yes 스몰이면서 도산이 아니고 도산하면서 yes 스몰을 동시에 보는 게 아니고 yes와 스몰을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로따로 안 봐도 돼요. 그래서 도산 yes인 경우는 총 4개 중에 3개. 그 다음에 도산 스몰인 경우는 4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요 개념을 알고 있고, 정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0.6이고요.
정상이면서 yes인 경우도 따로 계산하고 우리 정상이면서 스몰인 경우도 따로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별도의 확률을 다 곱해주면 됩니다. 자, 앞에 토산 확률, yes인 확률, 스몰인 확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도산이면서 yes, 스몰일 동시에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시에 있는 게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베이지안 정리인데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베이지안 정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계학습에서는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다 구분해서 확률을 곱해주면 이 확률은 다 있으니까요. 이런 확률을 갖고 다 구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일반적인 확률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죠. 물론 이게 데이터가 이게 조금이라서 편차가 좀 많이 좀 보이지만 실제로 하면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학습에서 이용하는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도 우리가 그 툴 패키지에서 보면 다 우리가 지원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개념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나이브 베이지안을 이용해서 할 때 우리가 숫자 인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개발되기 전에는 우리 이런 나이브 베이지안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숫자 인식을 했어요. 보면 이렇게 숫자 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렇게 이미지를 인식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전에 우리 한번 배워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이브 베이지안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확률, 만약에 우리가 모르면 어떤 조건을 모르면 총 10개 숫자이기 때문에 다 10분의 1, 0.1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픽셀로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 요 확률 값을 보시면 요 확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 부분에서 흰색일 경우에 검은색일 경우에 그거를 on, off로 표시를 했는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나오죠.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그 중에서 여기가 5일 확률, 6일 확률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on일 경우에는 우리가 5일 확률과 6일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on이 아닐 확률이니까 3이면 우리 0.05 그죠? on일 확률일 경우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에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으니까 on일 확률일 때는 3이 0.90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확률 값들을 다 곱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총 여기 있는 게 총 8개 곱하기 우리가 8개니까 총 64개의 확률값, 이 각각의 확률값을 다 곱해주면 이 숫자가 3일 확률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전에 나이브 베이지안은 별도의 확률값들을 그냥 다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3일 확률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숫자 인식을 할 때 옛날에 우리 나이브 베이지안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숫자 인식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우리 분류 모형에서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나이브 베이지안의 장점은 단순하고 계산이 빠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단점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또 값이 0일 경우에 확률 처리하는 뭐 이런 변수들이 있고요. 독립 변수가 수청 변수일 때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나이브 베이지안을 이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어서 어떠한 특수한 조건일 때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기계학습에서 우리 지도학습의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다음에 예측 모형, 그 중에서도 분류 모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 쭉 우리가 방법론들을 배워봤습니다. 우리 지도학습에 대한 내용은 마치고요. 우리 뒤에 이어서 우리 비지도학습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